사막 한가운데서 연기가 올라오는 자주포 한 대. 그 옆을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가는 또 다른 자주포 한 대. 야, 잠깐만, 정지. 이 장면, 연출이 아닙니다. 실제 이집트군 테스트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 하나가 전 세계 군사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독일 최신 자주포가 멈추는 동안 한국 K9은 그냥 지나갔다. 이 장면 때문에 일본에서도 지금 뒤집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냥 무기 얘기가 아닙니다. 왜 한국이 무기를 팔기 시작하자마자 유럽이 줄을 서는지, 일본은 왜 이걸 보면서 침묵하는지,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를 전부 꺼내볼 거예요. 일단 그 현장부터 다시 봅시다. 이집트 사막 테스트. 기온은 48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자주포 내부 온도는 그보다 훨씬 높고요. 독일의 PZH-2000. 나토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로 불리는 장비입니다. 사거리, 발사 속도, 명중률, 스펙표만 보면 그냥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이 이집트 사막에서 과열로 멈춰버립니다. 본네트 열어봐. 이거 엔진 터지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상황이 심각했어요. 프랑스의 세자르도 비슷했습니다. 바퀴 달린 자주포라 기동성은 좋은데 온도가 올라가자 엔진 보호 모드가 작동하면서 출력이 뚝 떨어졌고 결국 현장에서 멈춰버렸죠. 그런데 그 옆에서 한국 K9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갑니다. 이게 한 번만 일어난 일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됩니다. 사막에서,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도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노르웨이 극한 테스트입니다. 이번엔 반대 환경이에요. 기온은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지고 눈은 허리까지 쌓입니다. 독일 PZH-2000성이 또 멈춥니다. 이번엔 윤활유가 낮은 온도에서 굳어버리면서 구동부가 제대로 안 돌아간 거예요. 이거 움직이질 않는데 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K9은 또 그냥 지나갑니다. 현장에 있던 노르웨이 군 관계자다 한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다. 테스트를 통과한 게 아니라 테스트 자체가 의미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르웨이는 K9을 도입했습니다. 2023년 계약 기준으로 24문이고 추가 도입까지 논의 중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 한국 무기의 설계 철학이 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최악의 환경에서도 돌아가야 한다를 기준으로 무기를 만듭니다. 이게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한반도 여름은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습도는 80%가 넘습니다. 겨울은 영하 20도를 가뿐히 넘고요. 거기에 산악지형, 해안선, 도심 전투까지 전부 다 가정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작동하지 않으면 그 무기는 처음부터 탈락이에요. 일본 야후 재팬 군사 커뮤니티에서 이 내용이 올라왔을 때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좋아요가 12,000개 넘게 달린 댓글이 이거예요. 한국은 나라 전체가 테스트 환경이네. 그 아래 좋아요 10,000개 달린 댓글은 이겁니다. 저런 환경이면 고장 안 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일본 커뮤니티가 이걸 웃자고 쓴 댓글이 아닙니다. 진짜 인정한 겁니다. 일본 방위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국 장비를 이렇게 인정하는 건 아주 드문 일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부터 두 번째 반전입니다. 한국 K9의 진짜 강점은 사거리가 아닙니다. 명중률도 아니에요. 바로 신뢰성입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건 적의 포탄이 아닙니다. 내 장비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멈추면 끝이에요. 반대로 조금 덜 화려해도 계속 돌아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집트군은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날 멈추지 않은 장비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장비다. 이집트는 K9 계약을 맺었습니다. 폴란드는 더 극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는 자국 방위력을 급하게 끌어올려야 했어요. 독일 장비는 납기가 5년에서 7년이 걸리고 프랑스 장비는 공급 물량이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1년 안에 납품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했다. 폴란드 측이 계약 후 밝힌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납품했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이 2023년 안에 폴란드에 들어갔어요.
이게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충격이었습니다. 유럽 어떤 국가도 이 납기를 맞출 수 없었거든요. 일본 방위성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이 폴란드 계약 소식을 다루면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이 속도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솔직히 놀랍다. 댓글에는 이런 말이 달렸습니다. 납기를 지키는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다.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무기 수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K9 한문만 팔면 끝이 아닙니다. K9을 사면 그 다음 계약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왜냐하면 UGV 구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독일 PZH200는 부품 교체 주기가 짧고 부품 단가가 높습니다. 전문 정비 인력이 없으면 손을 댈 수조차 없고 부품 공급도 늦습니다. 도입한 나라에서 실제로 나온 말이 이겁니다. 장비 가격보다 유지비가 더 많이 나왔다. 한국은 다릅니다. K9은 정비 매뉴얼이 단순하고 부품 공급 속도가 빠릅니다. 국내 생산 비율이 높아서 부품 단가도 낮고요. 현지에서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자체 정비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적되면 어떻게 되냐? 노르웨이에서 실제로 나온 데이터입니다. K9 도입 3년 차부터 연간 유지비가 독일 장비 대비 40% 절감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비슷했는데 5년 지나고 나니 비용이 반토막 났다. 이 말이 다음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한국 거 더 사자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K9은 운영 중인 나라가 어디냐? 한국을 포함해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 호주, 이집트, 폴란드입니다. 나토 국가가 절반 이상이에요. 이게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한국 장비가 나토 기준에서도 통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이걸 보면서 아주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금 차기 자주포 교체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99식 자주 곡사포를 대체할 장비를 찾고 있는데 문제는 일본 자체 개발 비용이 너무 높고 납기가 너무 길다는 겁니다. 일본 방위 전문 커뮤니티에서 이런 논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K9을 수입하면 안 되냐는 말이 나왔다. 그러자 반발도 있었죠. 일본이 한국 무기를 산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반발하는 쪽의 주요 논리가 성능이나 신뢰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이유와 국내 방산산업 보호 논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찬성하는 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 빼고 데이터만 보면 한국 거가 맞다. 이 논쟁이 지금도 일본 커뮤니티 안에서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은 방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 자동차 업계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전기차 부문에서 유럽 시장을 파고드는 방식을 보면서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한국 제품은 고장나도 빨리 복구된다. 그게 무서운 거다. 그 반대로 일본은 완벽하게 만들지만 한 번 깨지면 복구가 느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아이오닉 5가 유럽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됐을 때 일본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의 반응 중 좋아요가 많이 달린 댓글이 이거였습니다. 이제 한국이 일본을 앞서는 분야가 하나둘이 아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오니, 유럽과 북미 배터리 공장 계약을 싹쓸이하면서 일본의 파나소닉이 점유율을 내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면서 한국의 속도를 일본 기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어요. 반도체도 빠질 수 없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HBM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엔비디아 공급망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의 키옥시아는 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삼성의 기술 협력을 타진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뿌리가 뭐냐?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극한 환경에서 버티도록 설계된 구조, 고작 나도 빠르게 복구하는 구조, 그리고 완벽한 성능보다 멈추지 않는 신뢰성을 우선하는 철학입니다. K9이 이집트 사막에서 멈추지 않은 것처럼, 현대차가 유럽 겨울을 뚫고 들어간 것처럼, 한국 배터리가 혹한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공급 계약을 따낸 것처럼 이건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버티면 어디서든 버틴다. 이 말이 이제 방산을 넘어 산업 전체의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야후 재팬에서 한국 방산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이제 반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운이 좋았다, 과장됐다 이런 댓글이 많았는데 요즘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 이런 댓글이 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일본이 아시아 기술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인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폴란드가 K2 전차 추가 도입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기존 계약 180대에서 820대를 추가하는 방향인데요. 이게 성사되면 총 1000대가 넘는 계약이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십조 원 규모예요. 이 한 건 계약이 한국 방산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단일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도 한국 장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유럽의 나토 동쪽 라인이 한국 무기로 채워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일본 방위 전문가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나토의 신뢰를 얻은 건 외교가 아니라 성능으로 얻은 거다. 이게 가장 강한 형태의 외교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총이 아니라 신뢰가 먼저입니다. 스펙이 아니라 실전이 먼저입니다. 화려한 발표가 아니라 극한 환경에서 멈추지 않은 사실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 하고 있는 프로젝트, 만들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최악의 환경에서도 이게 돌아가냐?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처음 위기 오자마자 멈춰쳐버리는 구조냐? 아니면 조금 덜 화려해도 끝까지 돌아가는 구조냐? 이 차이가 K9이 사막에서 살아남은 이유고 한국이 방산 수출 세계 4위를 향해 달려가는 이유입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완벽하지만 멈출 수 있는 장비와 조금 덜 화려하지만 끝까지 돌아가는 장비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한국 방산의 이 흐름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 같은지 여러분의 예측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한국 무기가 중동 시장까지 뚫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에 직접 연락을 취했다는 그 이야기를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